다음은 경기 안양동안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주시죠. 총리님, 이태원 참사가 8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유가족분들은 지금 국회 앞에서 농성 중입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네, 지금 입법을 좀 해달라는 게 가장 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넣으셨죠. 총리님, 직접 농성장에 가셔서 우리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 좀 정성껏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좀 그리 부탁드립니다. 민생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세 번 계속 동결됐습니다. 그래도 신용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아마 미국의 연방은행이 어떤 결정을 곧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그러나 높은 금리는 당분간 이렇게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채 발행 물량 제한이 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채가 공급이 늘었고,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한 달 전보다 0.2%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도 이자는 잠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민생의 핵심은 금리거든요. 금리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동안의 전 세계적인 고금리의 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높은 금리 수준이 됐을 때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은 금융 약자, 취약자들이기 때문에 그 취약자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상당히 다양한 정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충분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 같은 것도 좀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고, 또 온라인 대환 대출 플랫폼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은행 간의 그런 대출 금리의 경쟁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조치들을 해왔습니다. 예, 총리님 주신 참고할 만한데요. 저는 대부분의 차주들에게 필요한 좀 손쉽게 지금 당장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출 이자 가상금리 항목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금 보험료하고 지급 준비금이 뭐죠, 총리님? 그거야 당연히 대출한 것이 상환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준비금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를 위한 준비금입니까? 그거는 일단은 예금 보험 같은 것이 잘 돼 있어야 우선 예금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대출의 재원으로 사용이 되고, 또 금리도 시중금리 얘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예금자 예금 보험료는 예금자를 위한 것이죠. 은행만을 위한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럼 대출자를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은행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적으로는 예금 보험료하고 지급 준비금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그러나 그것이 잘 되어야 물론이죠. 예금이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대출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예금을 대출을 받아 쓰는 분들한테도 필요한 거죠.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예금자를 위한 이 비용이 대출 이자 속에 놓여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사실은 은행의 경영의 하나의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그거를 위한 일종의 경비라고 볼 수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조금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러한 경비라면은 결국 은행이 그런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은 또 결국 그 대출을 받아가는 분들에 대한 금리나 뭐 수수료일 거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뭐 메커니즘은 어느 면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거는 원하시면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좀 답변을 하시도록 총리님, 좋겠습니다. 금방 비용을 어디 측면에서 쓰는 것은 은행의 경영성의 판단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감에서 지적을 했고 올해 감사원에서도 금감원을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이 예금보험료하고 지급준비금을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문제가 있었다라고 앞으로 안 할게라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소급해서 환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들이 아셔야 되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만 보더라도 5대 신용은행이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이 5년간 4조 6천억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최소한 5년치는 환급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좀 신중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실 때요.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감원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금감원이 환수하라고 환급해 준 조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납입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체했다라고 해가지고 부당하게 연체 이자를 징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124억 정도를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에서도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은행이 이자로만 얻은 수익이 무려 50조입니다. 대출자들 너무나 어렵습니다. 환급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네, 금융위원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가상금리 세부 항목 이거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금리? 가상금리에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물론 무슨 감사를 하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보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이런 경제 체제에서는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는 분들이 자기의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 간에 나한테 줄 수 있는 금리를 어떻게 금리에 있어서 경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적절하나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또 은행의 중장기적인 그러한 경영 차원에서 그 은행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역할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내역을 다 내놔라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시장 경제에서는 최대한 좀 금기시해야 될 거 아닌가. 문제는 결국 대출을 받아가는 분들이 얼마를 부담하느냐 하는 그러한 그 부과되는 금리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 금리가 자기의 신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각 은행 간에 이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정보를 많이 주어가지고 그러한 그 대출을 받아가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그러한 그 고객들이 봤을 때 저 은행은 우리한테 좀 부당한 금리를 높게 부과하는 은행이구나 이런 걸 알아가지고 떠나게 되면
자연히 그런 견제력으로서 작동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시장 경제의 본류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시장 경제 본류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엄청난 기밀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자가 무엇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결정된다는 이 정도를 알려줘야지. 부당한 게 있으면 부당하다고 하지. 이것을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덤텅이를 써왔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마치 지금 예, 국민들은 은행에 대해서 매우 불신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개가 지금까지 부당하게 아니, 한 게 4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개가 대출을 받아가는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의 신용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공시가 되면 그거를 은행 간에 전체를 일종의 들여다보고 아, 이 은행은 특별히 높게 나한테서 받고 있었구나. 그럼 왜 그렇게 높게 받고 있냐? 이런 거를 질문도 할 수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용도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 드렸던 예금보험료가 여기 가산금리에 있고 지급준비금 있고 없고 이런 것을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당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기의 신용도나 이런 그 은행이 이 고객한테 차별적으로 금리를 부과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서 경쟁을 하게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나는 이렇게 비싸게 받습니까? 라고 거기에 은행의 감사한테 제기할 수도 있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것이 은행 경영 차원에서 그럼 왜 높은가 하고 그러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봐야 하는 그런 범위하고 고객이 봐야 하는 범위하고는 저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 봐야 되겠다라고 덤비는 것이 항상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범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봐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가격이 결정되는 이 항목이 있느냐 저 항목이 있느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 아니 저는 당연한 것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예금 준비금이 거기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공개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신용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건으로 봤을 때 은행들 간의 금리를 쇼핑을 해보니까 어느 은행이 특별히 비싸게 받고 있다. 왜 그러느냐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부터가 먼저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금보험료하고 지급준비금 부당하게 했는데 이게 5년간 4조 6천억이 부당하게 징수했다라는 것이 감사원 결과로 밝혀졌어요.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공개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던데 너무 힘들게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감사원이 지적을 하셨다니까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당국이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 금융위원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교육세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은행은 이자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이 이자로 1,000원을 벌면은 5원을 교육세로 내라는 거죠. 그리고 995원을 가져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이 1,005원을 걷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금을 전부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글쎄요. 그 뭐 세금을 전가하느냐 전가하지 않느냐 하는 거는 경영의 문제일 테고요. 궁극적으로는 나한테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하나의 그런 나의 대출에 내가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부담이 은행 간에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거의 정당성이 뭐냐 그거를 왜 넣느냐 하는 거를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은행의 경영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전가하는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세금을 전가하는 게 옳으냐 안 그러냐 하는 거는 또 수많은 논리가 있고 이론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뭐 세금을 부과하면은 심지어 뭐 주택의 임대료 같은 것도 그 우리 주택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면 전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 그거는 뭐 공급의 탄력성과 수요의 탄력성을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모든 이런 시장 경제에 있어서의 규제라는 거는 정부가 필요한 최소한으로 그쳐야 되고 상당 부분을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하되 경영의 어떤 그러한 그 여지는
상당 부분 그거는 시장에 이런 그 소위 참가자들한테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힘든 대출자들 입장에서는 총리님 말씀은 항상 강한 은행 편인 것 같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주머니나 저 주머니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경영의 문제다 이렇게 하지만 대출자 입장에서는 예금자의 주머니하고 대출자의 주머니하고 은행의 주머니가 다릅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아닌 것을 발라내면은 대출 이자가 낮아집니다. 은행은 정상적인 이익을 가져가면서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판단은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이 은행 간의 그러한 대출의 수준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감사원까지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대출자를 위해서 전향적으로 보시라고 지금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르셨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의해서 무리라고 지적받은 데에 대해서 우리 금융당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출자가 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부는 엔데믹을 선언했지만은 우리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엔데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코로나 당시에 집합금지 명령을 따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외면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특별법도 만들었고 토론회도 무수히 하고 농성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60% 정도밖에 성과를 못 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고름이 창창한 상태로 지금 아픈 상태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총리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네, 보시죠. 이거 대통령께서 공약 파기하신 거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물으실 줄을 모르고요. 사실 준비가 별로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거는 공약을 파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작년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어떤 하나의 보상 이런 것들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특별법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때 그 추경과 함께 입법을 했던 우리 경제부총리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공약 파기인데 그러면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최소한 사과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표행이죠. 그러니까 우선 그 문제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차임 연체 특례 조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임을 연체하면 임차인 보호 규정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이것을 봐주는 특례 조항이 있었어요. 그게 6개월 법으로 제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엔데믹 선언할 때까지 6개월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긴 기간 동안에도 이 특례를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이 엔데믹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맞는 건지 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의무였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하면 오늘 이 질문을 하실 줄을 사실은 요지는 드리긴 했는데 저희는 소상공인에 대한 뭐 부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다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좀 드리든지 우리 좋습니다. 강조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문제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에 5년, 10년 전에 3번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그럼 지금은 갚았다 하더라도 계약을 갱신할 수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해가지고 장사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계약을 갱신하려고 했을 때 계약을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장은 아니래도 1년 내에 곧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제안이 하나 뭐냐면 그것을 그 기한을 두지 않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2년 내에 3기에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같이 그 기한을 두면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저희 지역구가 안양인데 조개 칼국수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장님이. 근데 해산물인 조개에서 소고기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 불안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어획물에 있어서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고 해역에도 그런 문제가 없었고 또 만약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걱정한다면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의 수산물은 수입을 하지 않을 거고 해염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과학적 기준을 충족할 때 방류를 한다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해산물을 이쪽으로 소문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괴담에 의해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그게 돌아서 한국 바다에도 오겠죠. 네, 4년 내지 5년이 지나면 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총리님 어제 방사능 오염수가 기준치 이하라면 마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일본 총리도 마실 수 있다고 하신 적 있습니까? 글쎄요, 일본 총리까지 뭐 제가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리도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대한민국 총리께서 무식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엄청난 없었겠죠. 용기를 부리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약을 만들 때 임상을 하죠. 네. 네. 3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될 때 그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 먹거리가 어떻게 될지, 그걸 먹은 우리 아이들의 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임상을 거친 적은 없죠, 지금. 임상을 거친 적은 없지만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과학적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는데 이게 30년 동안 축적되었을 때도 그것이 안전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엄마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거는 지금의 과학적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1년 동안의 방사선 양이 1mSv라는 단위로 됩니다. 그럼 이번에 방류하는 그것이 뭐 69개가 될지 64개가 될지 지금 도쿄전력은 69개를 해가지고 다 웹사이트에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일종의 방사능 그 전환 계수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이 지금 일종의 베크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환 계수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방사선 양이 1mSv가 되느냐 거기에 맞을 때 이것이 기준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30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감시하고 잘 해가지고 다 이 기준이 지켜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은 과학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축적된 그때의 위해성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30년 동안 축적이 돼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추계를 해봤어요. 그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선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100베크렐이죠. 지금 우리 기준도 100베크렐인데요. 생선을 좋아하는 분이 매일 200g씩 100베크렐에 해당하는
생선을 먹었을 때 그분이 1년에 축적 내지는 노출되는 것은 1 밀리세버트다. 그것은 엑스레이 한 번 찍는 거하고 같다. 이런 그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과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30년 뒤를 확신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매년 거고. 기준을 맞춰서 하면 우리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과학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불안한 이유가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기 때문이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30년 뒤까지 다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괴담과 선동이 지금 판을 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 그렇게 안전하면 그것을 일본에 방류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태평양에다 방류해가지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일본에 방류하지 않습니까? 일본 내에 방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내에 어떻게 방류를 합니까? 해류에 방류를 해야 된다고 IAEA와 또 우리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기준을 지키고 과학적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PPT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돈이 가장 싼 게 이건데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한 건 뭡니까? 의원님, 요 5가지는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충실하게 검토를 저는 그 IAEA와 이런 기관들이 하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계셔가지고 2021년 4월에 해양 방출 방침이 공표됐을 때 그로부터 6일 뒤에 정의용 장관께서 국회에서 과학적 이런 기준을 지킨다면 반대할 이유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사실은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내에다가 해결하지 왜 다른 나라에다가 영향을 미치느냐 이겁니다. 아니 과학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5가지를 아니 과학적 기준 필요 없이요. 제가 지키든지 말든지 일본 문제고. 제가요 지금 5가지를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5가지 중에선 3가지는요 현재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규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규제도 있고 그 규제 기준도 있고 이런 것은 2가지예요. 하나는 공중에 하는 것하고 해양에 방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는 건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는 아직 처리하기 전에 오염수라니까요. 그 오염수는 다 정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기준을 아니죠. 방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 IAEA와 문재인 정부 그때 당국자와 우리가 결정을 한 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그 기준을 맞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딴 방법을 어떻게 해라 하는 거는 글쎄요. 그래요. 우리가 뭐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과학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들어가시죠. 네. 국토부 장관님 좀 뵙겠습니다. 짧게 물을게요. 양해동 지대장 분신 사건 아시죠? SNS에 지금도 올려 있는데 이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저는 고 양해동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거나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당시 그 안타깝고 극단적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보니까 그 옆에 있던 부위원장, 건설로드 부위원장이 1분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전혀 만류하는 행동이나 발언이 없었다. 이야기를 듣고 보고 이건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고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된다거나 고인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주장을 하는 여러 요구나 비난은 관역을 잘못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자살 방조 정황이 없다고 일축을 했는데 그래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후에 보도를 보니까 그 부위원장은 그때 당시에는 정신이 그냥 전기가 나가버린 상태 비슷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까지밖에 발언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저는 그 발언 자체도 매우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안 믿는다는 거죠? 아니, 경찰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보도가 이미 다 됐습니다. 그 부위원장이 그때 가서 왜 10여 미터나 떨어져 있으면서 왜 다가가지도 않았고 말리지도 않았냐. 그러니까 물론 여기저기서는 뭐 문자로 말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진술들을 보도된 걸 종합해 보면 본인은 결정적인 그 시간대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어디서 자주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경찰이 자살 방조 정황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고민해 보십시오. 역전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 중요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수수료율도 낮추고 있고요. 특히 이 젊은층 또는 이 서민층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 3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전액 우리가 기초보험처럼 국가가 이것을 대납해주는 그런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보험을 국가에서 들라고 하면서 이거 임차인들이 다 부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혼, 청년, 다자녀 가구 이분들에 대해서 할인을 해준다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네. 할인 금액이 0.02%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도 늘리고 할인율도 높여야지 이것이 활성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은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경매하면 집주인의 이제 보증금 여기에 그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있으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진 임차인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죠. 국세는 지금 최우선 그 환수권을 양보하도록 현재 저희가 법을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서에서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잖아요. 네. 저는 그거에 대해 보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되는 임차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은 다 전입신고를 하러 갑니다. 동사무소. 동사무소에 갔을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건 행정부처 간의 그 정보 공유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그 방향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친절한 행정을 해주면 그 역전세와 관련된 문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지금 경제 전망이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여당,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노조를 때려잡는 데 힘쓰지 마시고 제발 어려운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정성껏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